네, 안녕하세요. 김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4월 8일 치러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좀 어땠나요? 다 잘 보셨죠? 다 고득점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뭐 난이도도 그리 높지 않았고 조금만 그 용어에 대한 개념만 알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만 쉬우면 괜찮은데 다른 수험생들도 쉬웠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두가 고득점을 해서 이번에 무난히 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평, 전체적인 총평은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 어떤 문제가 출제됐나 한번 보면 1번 문제. 작물의 생태적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에 대해서 물어봐서 작물의 생태적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항시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체크를 해라 그랬는데 다 하셨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헷갈리지 않죠? 매일 김기리가 주장하는 옳은 것을 찾느냐, 옳지 않는 것을 찾느냐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문제를 풀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물의 생태적 분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서 그럼 뭐야? 재배 개설에서 문제가 나왔네. 그렇죠? 우리가 재배 개설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랬죠. 뭐 많은 경우 두 문제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하나 보자고. 오처드 그레스와 같은 직립형 목초는 줄기가 곱게 자란다. 오처드 그레스와 같은 직립형 목초는 줄기가 곱게 자란다. 그러면 이건 뭐야?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죠.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죠. 특성에 따른 분류. 분류를 문제를 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 생육형에 따른 분류. 생육형에 따른 분류라고 있죠. 그 교재에 보면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생육형. 1번 문제는 생육형에 의한 분류는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럼 우리가 생육형에는 뭐가 있어서 주형 작물, 포복형 작물 쓰면서 아까 그러면 한번 반복해서 주형 작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포복형. 그 다음 뭐가 있을까? 그다음 직립형 목초.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을까? 포복형 목초. 이렇게 돼 있었죠. 포복형 목초. 보이시나요? 포복형 목초. 이렇게 돼 있었죠. 생육형에 의해서 분류할 적에는 이렇게 주형 작물, 포복형 작물, 그 다음에 진입형 목초, 포복형 목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주형 작물은 뭐야? 식물체가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 그래서 거기에는 벼, 맹류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포복형은 뭐야? 줄기가 땅을 기어서 그러니까 포복하는 것.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 그 군대 가서 하는 거 보면 포복한다잖아. 그렇죠? 기어서 지표를 덮는 작물 이런 것을 우리가 포복형 작물. 거기는 뭐가 있어서 우리가 고구마 같은 거 보면 땅을 기어서 지표를 덮는 그런 작물이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직립형 목초. 줄기가 균일하게 곱게 자라는 것. 직립형. 곱게 자라는 것. 거기에는 어떤 것이 속해 있냐면 오처드 그레스와 같은 것은 직립형 목초에 속합니다. 직립형 목초. 그럼 얘는 뭐야? 맞는 얘기네. 그렇죠? 1번은 맞는 얘기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포복형 목초는 뭐야? 화이트 클로버 같은 것. 것은 포복형 목초에 속한다. 그래서 1번 오처드 그레스와 같은 직립형 목초는 줄기가 곱게 자란다. 직립형 목초이다. 라고 기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버뮤다 그레스와 같은 난지형 목초는 여름철 고온기에 하고 현상을 나타낸다. 이건 뭐야? 온도 반응에 따른 분류죠. 온도 반응에 따른 분류가 있었죠. 온도 반응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물어봤구나. 온도 반응.
온도 반응에 따른 분류. 온도 반응에 따른 분류에는 뭐가 있었어?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면 그 자료실에 보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실 적에는 그것을 뭐 프린트를 하시든가 뭐 나름대로 꺼내 보셔가지고 문제를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쉬우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시 걱정하는 게 뭐야? 교수님 적다 보면은 매일 중간중간 꺼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설명을 이러한 것, 생태대 특성에 따른 분류, 생육형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온도 반응에 따른 분류 이런 것을 상세히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보면 뭐야? 뭐 저온 작물도 있고 고온 작물도 있고 열대 작물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하고 현상. 하고 현상은 언제 일어나? 북방형 목초에서 일어나죠. 하고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 북방형 목초에서 일어나죠. 북방형 목초. 요건 지우자고. 다른 게 쓸 게 많으니까 요거는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반응에 따라서 보면 하고 현상이 있었다. 하고 현상은 언제 일어나? 어느 곳에서 일어나? 북방형 목초에서 일어났잖아. 북방형 목초. 북방형 목초. 북방형 목초. 얘는 또 다른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서? 한지형 목초. 한지형 목초라고 그랬죠.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했죠. 하고 현상은 북방형 목초. 한지형이 이게 차갑다는 거거든. 차가울 한자거든. 차갑다, 춥다 이렇게 돼. 그럼 뭐야? 한지형 목초는 내한성이 강하다고. 내한성이 강한 작물이다. 내한성이 강하다. 내한성이 강하다는 건 뭐야? 추위에 잘 견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북방형 목초, 한지형 목초라는 것은 내한성이 강해. 그럼 뭐야? 월동에는 이상적이지만 여름에 접어들면서 생장이 쇠퇴하는 현상. 그걸 우리가 하고 현상이라 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뭐라 했어? 버뮤다 그래스와 같은 난지형 목초는 난지형 목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였어? 난지형 목초는 뭐야? 남방형 목초잖아. 남방형 목초. 남방형 목초. 저 북방형 목초와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난지는 따뜻한 지역에서 그리고 고온기에 생육이 양호한 거. 얘는 고온기에 따뜻한 것이 좋으니까 고온기에서는 잘 자라지만 어떻게 추운 지역에서는 생육이 좋을 수가 없겠지. 얘는 생육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지문을 보면 버뮤다 그라스와 같은 난지형 목초는 여름에서 고온기에 하고 현상을 나타낸다. 아니라는 얘기지. 버뮤다 그라스는 난지형 목초는 맞지만 얘는 남방형 목초로서 고온에 강하다는 얘기지. 고온에는 강하고 그 다음에 추위에는 약하다. 그래서 하고 현상은 북방형 목초, 한지형 목초에서 그 월동은 잘 견디지만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된다 했어?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생장이 쇠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고 현상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틀린 얘기네. 그렇죠? 2번이 틀린 얘기네. 2번. 자, 봅시다. 2번이 틀린 이야기다. 그치? 2번이 틀렸구나. 그쵸? 2번이 틀렸어. 그 다음에 3번 보자. 가을 밀과 같이 가을에 파종하여 그 다음 해에 성숙하는 작물을 월년생 작물이라 한다. 어떻게 해요?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사탕무와 같이 봄에 파종하여 그 다음 해에 성숙하는 작물을 2년생 작물이라고 한다. 이건 뭐야? 생존 연한에 의한 분류죠. 이렇게 두 개는 뭐야? 생존 연한에 의한 분류다. 생존 연한에 대한 분류에서는 이렇게 월년생 작물과 2년생 작물과 또 뭐가 있었어? 1년생 작물이 있었지. 1년생 작물.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다년생 작물. 다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1년생은 뭐겠어? 1년은 봄에 파종해서 그 해에 성숙하는 것, 성숙해서 죽는 것, 고사하는 작물. 그것을 우리가 1년생이라 했죠. 그렇죠? 그다음 뭐야? 다년생은 뭐 호비나 아스파라가스 같이 그 경제적 생존 연한이 긴 작물. 그걸 우리가 다년생 작물. 그래서 여기서 작물의 생태적 분류에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서 생태
생육형에 따른 분류라든가 그다음에 여름 온도 반응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 그다음에 생존 연한에 의해서 분류하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저항성에 따라서 분류도 했죠. 저항성에 의해서도 우리가 분류가 되더라. 저항성. 그래서 뭐가 있었어? 저항성에는 뭐 내산성, 내습성 너무 많았죠. 내습성 여러 가지가 있죠.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알 거예요. 내풍성, 내염성, 그 뭐야? 내산성은 뭐야? 산성에 뭐라 있어? 이 내자가 항시 제가 말씀드린 내자는 견딜 내자를 했잖아. 견딜 내자. 그래서 뭐야? 습한 것, 습해에 강한 것, 산성에 강한 것 이런 것은 저항성에 따른 분류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기억하시겠죠? 예. 이 문제 1번 문제는 뭐야? 너무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된 거야. 그러면 일단 1번 문제가 쉬우면 어떻게 돼? 안도가 되지. 일단 안도. 모든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하지 않았든 시험을 보러 가면 모두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렇게 딱 1번 문제부터 쉽게 내가 맞춰 나가면 자신감이 생기고 두 번째 문제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번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당황을 해버리고 풀지를 못하면 어떻게? 뒤에 것도 영향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아주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주 쉬운 문제를 1번에 내줘서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풀고 2번으로 넘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나? 비대립 유전자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대립 유전자 상호작용. 많이 들어봤죠? 비대립 유전자 상호작용. 이거 어디서 나와? 작물의 유전성 파트 4에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대립 유전자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해서 옳은 것. 옳은 건 자, 1번. 멘델의 제1법칙은 비대립 유전자쌍이 분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상세하게 써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실에는 더욱 상세하게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랬는데 뭐야? 멘델의 제1법칙은 비대립 유전자쌍이 분리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대립 유전자쌍이 아니라 대립 유전자쌍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틀린 것이다. 틀렸다. 그 다음 2번. 비대립 유전자의 기능에 의해 완전 우성, 불완전 우성, 공우성을 나타난다. 완전 우성이나 불완전 우성이나 공우성은 어디서 나타나? 어디서? 대립 유전자에서 나타나잖아. 대립 유전자의 기능이죠. 대립 유전자의 기능에는 완전 우성과 불완전 우성과 공우성이 나타난다. 그랬죠. 얘도 틀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중복 유전자와 복수 유전자는 같은 형질을 작용하는 비대립 유전자의 기능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대립 유전자에는 많죠. 뭐 중복 유전자, 복수 유전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뭐 억제 유전자, 조건 유전자, 그렇죠? 억제 유전자. 한번 나온 길에 보자고. 억제 유전자, 조건 유전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뭐 피복 유전자, 피복 유전자,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보정 유전자 있죠. 보정 유전자. 이거는 비대립 유전자의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또 뭐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잘 됐던 게 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분리비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여러 번 됐었죠. 그래서 분리비. 여기서 비대립 유전자 상호작용에서 이렇게 중복 유전자, 복수 유전자, 조건 유전자, 억제 유전자, 피복 유전자, 보정 유전자의 분리비도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억제 유전자는 뭐야? 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의 작용을 억제한다. 억제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억제 유전자라고 그런다. 그래서 얘는 뭐야? 맞는 이야기다. 그 다음 4번. 작물의 자가 불화합성은 S 유전자의 복수, 비대립 유전자가 지배한다. 이 좌가 뭐야? 유전자 자리라 있죠. 자리. 그렇죠? 작물의 자가 불화합성은 S 유전자의 복수, 비대립 유전자가 지배한다. 근데 뭐야? 작물의 자가 불화합성은 S 유전자의 복대립 유전자가 지배한다. 복대립 유전자가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도 틀린 이야기다. 그래서 답은 뭐야? 답은 3번. 3번이 맞는 이야기다. 아시겠죠? 이거는 작물의 유전성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3번은 빨리빨리 갑시다. 자, 3번.
경종적 방제법, 경종적 방제법만을 나열한 것은 경종적 방제법만을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보니까 재배 제식밀도 조정, 윤작, 토양 개량, 재배 시기의 개선, 비닐 피복, 기피제 사용, 그다음 태양열 소독, 장기간 담수, 화학적 불임제 사용, 그다음 4번은 병충해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고 무병종자를 선택하고 천적 곤충을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제가 여기다 써드렸죠. 우리가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 경종적 방제, 물리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화학적 방제 이렇게 4가지가 있었죠. 이것은 항시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기해 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경종적 방제 보면은 병충해 저항성 품종을 선택한다든가 제식밀도를 조정한다든가 윤작을 한다든가 토양 개량을 한다든가 무병종자, 병이 없는 종자를 선택한다든가 재배 시기와 시비법을 개선하는 것이 뭐다? 경종적 방제법이다. 그러면 물리적 방제법은 뭐야? 태양열 소독을 한다든가 포살 및 체란, 냉수 온탄치법, 담수. 담수는 알죠? 물에 담그는 거. 그 다음에 유인 교사. 유인해서 죽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봉지 씌우기를 한다든가 비가림 재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두가 물리적 방제에 속하더라.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방제법은 뭐야? 천적 곤충을 이용하거나 병원 미생물, 생물 농약, 기량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생물학적 방제법이라 했죠. 그 다음에 화학적 방제법에는 살균제, 살충제, 유인제, 기피제, 화학적 불임제 이런 것으로 방제하는 것. 이런 것으로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을 우리가 화학적 방제라 한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뭐야? 경종적 방제법을 보니까 병충해 저항성 품종을 선택한다든가 이거 봐. 이걸로 표시를 할까? 자, 병충해 저항성 품종을 선택한다든가 제식밀도를 조정한다든가 윤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토양 개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재배 시기에 개선을 한다든가 재배 시기에나 시비법을 개선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무병종자, 병이 없는 종자를 선택한다든가 그런 것은 뭐야? 어떤 것에 속해? 이런 것은 다 경종적이죠. 근데 저렇게 비닐을 기피제는 뭐야? 기피제는 화학적 방제법이죠. 그 다음에 불임제도 화학적 방제법이고, 그렇지? 담수, 태양열 소독, 이런 것은 뭐야? 담수, 태양열 소독 이런 것들은 다 물리적 방제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4번에 나오는 천적곤충은 뭐야? 천적곤충의 이용은 생물학적 방제죠. 그래서 경종적 방제법으로만 나열된 건 몇 번이겠어? 1번. 제식밀도를 조정한다든가 윤작, 토양 개량하는 것. 이것은 경종적 방제법에 속한다. 아시겠죠? 자, 문제 4번. 이렇게 문제가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4번. 어떤 문제가 4번에는 출제가 되었나 볼까? 식물학상 과실이 낮출된 종자. 과실이 낮출된 종자와 무배유 종자를 분류할 때 옳게 짝지은 것은 무엇이냐? 식물학적 과실이 낮출된 종자 보면 과실이 낮출된 것. 과실이 낮출됐다는 게 뭘까? 봅시다. 낮춘 속의 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겠죠. 속의 것이 이렇게 할까? 속의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 드러남. 이것을 우리가 낮출이라고 하는 거야. 낮출. 그래서 보니까 과실이 낮출된 것, 과실이 뇌가피에 쌓여 있는 것, 과실이 내영과 외영에 쌓여 있는 것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과실이 낮출된 거 보니까 뭐가 있어? 밀, 쌀보리, 옥수수, 메밀, 홉, 삼, 참깨, 제충국, 차조기, 박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과실이 낮출된 것이야. 낮출된 거. 그래서 보니까 옥수수나 메밀, 옥수수, 메밀. 그 다음에 과실의 뇌가피에 쌓여있는 건 뭐야? 복숭아, 자두, 앵두. 복숭아, 자두, 앵두. 이런 거는 열매의 씨앗을 직접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뇌가피라고 얘기를 해. 뇌가피. 거기는 이제 복숭아나 자두나 앵두 같은 게 속해 있고 또 내영과 외영에 쌓여 있는 거. 영이 뭐야? 이 영이 이상영자지. 이상영자죠. 이상영.
영자. 그래서 과실이 납치된 종자를 보니까 메밀, 겉벌이. 겉벌이는 뭐야? 내형과 외형으로 쌓여 있는 거죠? 아니네. 그 다음 2번 밀, 귀리. 여기서는 귀리가 아니네. 그 다음에 벼, 복숭아에서 뭐야? 벼 복숭아. 복숭아는 내가피. 그쵸? 그 다음에 뭐야? 벼는 내형과 외형으로 쌓여 있는 것. 그럼 뭐겠어요? 여기서 답은 4번이 그냥 나오네. 앞에 거 하나 봐도 앞에 과실이 납치된 종자만 봐도 알 수 있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무배의 종자. 무배의 종자 하면 뭐야?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배유 종자와 무배유 종자로 구분을 했죠. 배유 종자와 무배유 종자.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종묘할 적에 이거 다 공부했던 거야. 그럼 우리가 배유 종자는 뭐야? 벼, 보리, 밀, 옥수수. 벼, 보리, 밀, 그 다음에 옥수수. 그쵸? 그 다음에 무배의 종자는 뭐야? 무가 뭐야? 무. 없을 무자라 했죠. 배유가 없다. 배유가 없는 게 뭐야? 콩, 팥, 완두, 상추, 오이. 콩, 팥, 완두, 그 다음에 상추, 오이.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뭐야? 여기서 무배유 종자라 했잖아. 무배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야? 보리가 아니네. 그치? 보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얘도 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옥수수. 옥수수는 뭐야? 배유 종자네. 그쵸? 그 다음에 뭐야? 완두와 상추. 완두와 상추가 무배유 종자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실이 납치된 종자만 물어본 게 아니라 무배유 종자까지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만 하나만 알아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었던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4번도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갔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문제 5번 가자. 문제 5번. 건투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 그치? 가장 좋아하는 문제가 뭘까?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짜증내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난히 넘어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보자. 건투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럼 이따 건투 효과를 알아야지. 건투 효과. 토양 중 유기태 지수의 무게를 촉진시키는 현상으로 장기간 물에 잠겨있는 토양을 건조시키는 거야. 물에 잠겨있던 것을 건조시키는 거지. 건조시키고 담수 처리 다시 하는 거야. 담수 처리하면 다량의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현상으로 유기물 함량이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자, 1번. 기억부터 볼까? 기억. 유기물 함량이 적을수록 효과가 크다. 아닌지요? 유기물 함량이 많을수록 건투 효과가 크다 해서. 그럼 뭐야? 일단 기억 기억은 다 날려야 되겠네. 그치? 기억 들어간 건 다 날려야 되겠네. 그 다음에 밭 토양보다 논 토양에서 효과가 더 크죠. 그쵸? 밭보다 논에서 효과가 더 크다. 오르신 말씀입니다. 오르신 말씀. 그 다음 건조 후 담수하면 다량의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이 또한 오르신 말씀입니다. 그쵸? 그 다음 건조 후 담수하면 토양 미생물의 활동이 촉진되어 유기물이 잘 분해된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억을 제외한 니은, 디귿, 리을이 건토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여기서 유기물 함량이 많을수록 건토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이번에 문제 6번. 문제 6번. 단위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생장 조절 물질로만 묶인 것.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 단위 결과를 유도하는 것. 우리가 이거 식물 생장 조절제에서 호르몬에서 배웠죠. 우리가 호르몬에서 옥신이나 지베렐린, 시토키닌, 아부시스산, 에틸렌, 그다음에 생장 억제 물질에서 비나인 이런 거 여러 가지 공부했잖아요. 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단위 결과를 유도하는 생장 조절 물질로만 묶인 것은 무엇이냐? 그건 뭐야? 옥신과 지베렐린이 단위 결과를 유도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난히 문제를 맞추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볼까? 옥신과 지베렐린에서
어떤 작물에서 단위 결과를 유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옥신, 씨 없는 토마토나 무화과 등은 계하기에 PCA 또는 BNOA를 삽입하면 단위 결과가 유도가 되더라. 그리고 지베렐린은 토마토, 오이, 포도나무 등의 지베렐린 처리하면 단위 결과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더라. 그래서 단위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생장 조절 물질은 옥신과 지베렐린이다. 아셨죠?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6번까지는 스무스하게 아주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자. 7번 문제. 생물공학적 작물 육종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작물의 유전성에서 파트 4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맨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 생물공학적 작물 육종의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 했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1번. 식물의 조직 배양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전형성능을 이용한다. 그렇죠? 전형성능을 이용을 하더라. 2번. 세포 융합을 통한 체세포 잡종은 원하는 유전자만 도입하는데 효과적이다. 요거는 약간 아리송하죠. 3번. 인공종자는 체세포 조직 배양으로 유기된 체세포 배를 캡슐에 넣어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캡슐의 재료로 많이 쓰는 게 뭐였어? 캡슐의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저번에 시험에도 이게 출제가 됐었죠. 알긴산을 캡슐의 재료로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맞는 얘기다. 그다음에 4번. 형질 전환 육종은 외래 유전자를 목표 식물에 도입하는 유전자 전환 기술을 이용한다. 맞는 얘기죠. 그럼 자, 2번 문제. 세포 융합을 통한 체세포 잡종은 원하는 유전자만 도입하는 데 효과적이다. 근데 세포 융합에 통한 체세포 잡종은 양친의 게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짐으로 원하지 않는 유전자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푸셨으면 됩니다. 아셨죠? 생물공학적 작물 육종 파트 4의 작물의 유전성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좀 숨가쁘신가요? 좀 천천히 갈까요? 네, 다 문제 8번 갑시다. 문제 8번. 문제 8번. 자식성 작물의 육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식성 작물의 육종. 자식성 작물의 육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 여겹의 육종은 우량 품종에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데 효과적이다. 맞는 얘기죠. 여겹의 육종. 여겹의 육종. 여겹의 육종을 뭐라 그랬어? 우리가 여겹의 육종 백크로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백크로스. 백크로스를 여겹의 육종. 그래서 우량 품종에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하는데 효과적인 것이 여겹의 육종이야. 그럼 여겹의 육종은 어떻게 해서 양친 A와 B를 교배한 양친 A와 B를 교배한 F1을 여기서 나온 것을 어떻게 A나 또는 B 어느 하나 양친의 어느 하나와 다시 교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겹의 육종이라 했죠. 양친의 A와 B에서 교배해서 나온 F1. 이 F1을 양친의 어느 하나랑 다시 교배하는 것. 그래서 백크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백크로스. 그래서 A와 다시 교배할 수도 있고 B와도 다시 교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겹의 육종의 특징은 이렇게 우량 품종에 한두 가지 결점이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데 효과적이고 양친 A와 B를 교배한 F1을 다시 양친의 어느 하나와 다시 교배하는 것. 그래서 백크로스. 이것이 여겹의 육종이다. 그래서 얘는 뭐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그 다음 2번. 초월 육종은 같은 형질에 대하여 양친보다 더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양친보다 더 우수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 이 그림은 수업 중에도 보셨죠. 자, 다시 한번 볼까? 여기서 초월 육종은 양친보다 더 우수한 특성. 조생품종에서 극조생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초월 육종이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본 길에 4번도 보고 가자.
그러면 조합육종은 뭐냐? 조합육종. 조합육종은 교배를 통해 서로 다른 품종이 별도로 가진 우량형질을 한 개체에 조합하는 것이 조합육종.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문제를 잘 읽으면 그 안에 답이 있다 했죠. 조합한다. 조합육종. 서로 다른 품종이 별도로 가진 우량형질을 한 개체에 조합하는 것을 우리가 조합육종이라서. 여기서 보면 봐. 장간 대립. 키가 크고 알은 커. 그런데 단간소립은 뭐야? 키가 작고 이삭이 작은 거야. 그러면 얘와 얘 서로 다른 품종을 별도로 가진 우량형질. 얘는 이삭이 큰 거. 얘는 뭐야? 키가 작은 거. 키가 크면 어떻게 돼? 도복되기 쉽겠죠. 쓰러지기가 쉽다고. 키가 크면 장간. 키가 크면 도복되기 쉽다. 쓰러지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품종이 별도로 가진 우량형질을 한 개체에 조합하는 것. 그래서 단간, 여기서 열매는 이삭은 크고 키는 작게 하는 단간 대립을 만들어내는 그런 육종 방법을 우리가 조합육종이란다. 조합육종. 아셨겠죠? 그래서 이 초월육종과 조합육종은 그림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믿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자고. 3번. 이어서 옳지 않은 것이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옳으신 말씀이야. 그럼 3번은 왜 틀렸나 보자. 자일성 작물에서 분리육종은 주로 집단 선발이나 개통 집단 선발을 이용한다. 그래서 거기 제가 올려드린 거 보면 뭐야? 분리육종이 뭐야? 일단 분리육종을 알아야 되겠지. 분리육종은 재래종 집단에서 우량한 유전자형을 분리하여 품종으로 육수하는 거. 재래종 집단에서 우량한 유전자형을 분리하여 품종으로 육성하는 것을 우리가 분리육종이라 그러고, 자일성 작물의 분리육종은 개체 선발을 통해서 순계를 육성한다. 개체 선발을 해서 순계를 육성을 한다. 어디에서? 자식성 작물에서. 그러면 타일성 작물은 어떻게? 집단 선발에 의해서 집단 개량을 하죠. 그 다음에 영양번식 작물은 영양계를 이용하겠죠. 우량한 영양계를 어떻게 하나? 선발해서 증식하는 것. 그것이 분리육종에서 자일성 작물, 타실성 작물, 영양번식 작물의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 3번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9번.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파트 4에 작물의 유전성의 문제들이 여러 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예. 다음 문제는 어디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 강우에 의한 토양 침식의 대책으로 강우에 의한 토양 침식에 대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우리가 토양 침식은 어떤 경우에 토양이 침식이 되는가 보니까 저렇게 강우에 의한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수식이라 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토양이 침식이 되는 데는 바람에 의해서도 침식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풍식이라 한다. 수식과 풍식. 그렇죠? 수식과 풍식.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 것은 강우에 의한 토양 침식의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뭐야? 강우에 의한 토양 침식이니까 수식에 대한 대책을 말해라. 이렇게 되겠네. 수식 대책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식의 대책은 뭐가 있을까? 일단은 이렇게 초생 재배를 한다든가 등고성 경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작토에 내수성 입단이 잘 형성되고 심토의 투수성도 높은 토양으로 개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수식의 대책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이라든가 2번이라든가 4번이라든가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조림. 우리가 나무를 심는 거죠. 나무를 심음으로써 토양 침식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3번을 보면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은 일정 간격의
초대를 두는 당구식 재배를 하는데 당구식 재배는 맞습니다. 당구식 재배를 하는 게 맞는데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이 아니라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경사가 심한 곳을 개간할 때에는 계단식으로 당구를 구축하고 콘크리트나 돌 등으로 축대를 쌓거나 초생 대화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당구식 재배에 대해서 맞는데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이 아니라 경사가 심한 곳에서는 당구식 재배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우에 인한 토양 침체 대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3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다. 경사가 심한 곳에서 당구식 재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기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한번 볼까? 10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나 보자. 작물의 유전적 특성과 육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작물의 유전적 특성과 육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번. 자연 수분 품종끼리 교배한 일대 잡종 품종은 자식 계통을 교배하였을 때보다 생산성이 낮으나 F1 종자의 체종이 유리하다. 이렇게 됐어. 체종이 유리하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본 거죠. 근데 이렇게 자연 수분 품종끼리 교배한 일대 잡종 품종은 자식 계통을 교배하였을 때보다 생산성이 낮으나 F1 종자의 체종이 유리하다 그랬는데 이 방법은 어디서 이용했죠? 이 방법은 자가 불화합성으로 자식이 곤란하거나 다른 세웠을까? 이게 뭐라 했나? 자가 불화합성 말이 막혔네. 자가 불화합성 자가 불화합성이 곤란하거나 그다음 과수처럼 세대가 길어 자식 계통의 육성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과수. 그래서 이렇게 자연 수분 품종끼리 교배한 일대 잡종 품종은 자식 계통을 교배했을 때보다 생산성이 낮으나 F1 종자의 체종이 유리하다. 그리고 이 방법은 자가 불화합성으로 자식이 곤란하거나 과수처럼 세대가 길어 자식 계통의 육성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이용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교재와 여러분 지금 올려드린 이번 문제에 대해서 4월 8일 날 치러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그곳에 자세하게 써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반수체 육종은 반수체의 염색체를 배가하면 육종 연한을 단축할 수 있고 열성 형질을 선발하기 쉽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어떤 육종에 대한 것이냐 설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돌연변이 육종이라든가 집단 육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반수체 육종은 반수체의 염색체를 배가하면 육종 연한을 단축할 수 있고 열성 현질을 선발하기 쉽다. 근데 여기서 육종 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건 뭐야? 염색체를 배가하면 동형접합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형접합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있음으로라고 해도 돼. 뭐 있기 때문에 유주원 연한을 단축할 수 있고 열성 현질을 선발하기 쉽다. 반수체 육종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돌연변이 육종은 돌연변이율이 낮고 열성 돌연변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영양 번식 작물에 유리하다. 그렇죠? 돌연변이 육종에서는 돌연변이율이 낮고 열성 돌연변이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영양 번식 작물에 유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4번은 집단 육종에 대해서 지문을 줬네요. 집단 육종은 F2 세대부터 선발을 시작하므로 유관 관찰이나 특성 검정이 용이한 질적 형질에 대한 계량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항시 제가 말씀드렸죠. 집단 육종 하면 따라 나와야 될 게 뭐야? 집단 육종과 계통 육종. 그렇죠?
계통육종은 항시 비교돼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렇죠? 집단육종과 계통육종은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고 두 개를 다 기억할 수 없고 헷갈릴 수 있을 경우에는 한 가지를 택해서 집단육종을 선택을 하든 계통육종을 선택을 하든 하나만 선택을 해서 암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게 계통육종과 집단육종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통육종부터 볼까? F2 세대부터 선발을 시작하므로 육안 관찰이나 특성 검정이 용이한 질적 형질의 개량에 유리하다. 그럼 뭐야? 여기서 얘기한 집단육종이 아니고 계통육종의 성격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집단육종은 어떻게 되나 보자. 잡종 초기 세대에 집단 재배하였기 때문에 유형 유전자를 상실할 염려가 적으면 선발을 시작하는 후기 세대에는 동형 접합제가 많으므로 양적 형질의 개량에 효과적이다. 계통육종은 질적 형질 개량에 그리고 집단육종은 양적 형질 개량에 효과적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10번까지 풀고 잠시 쉬었다가 그 나머지 문제 1번부터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